1995년 가을, 충청도의 작은 공업도시. 이정호는 45세였다. 파출소 2층 사무실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수사를 맡았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정호, 너 같은 놈이 형사라고. 당시 상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그는 좌천되었다. 서울 강남서에서 충청도 시골 파출소로. 하지만 이정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의 눈빛만 봐도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형사님, 신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다. 뭔데? 태평방직 여공 한 명이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다네요. 이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또 가출이겠지. 이런 공업도시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젊은 여자들이 고된 공장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름이 뭐야?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22이고 부산에서 올라왔대요. 이정호는 현장으로 향했다. 태평방직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였다. 이 교대로 돌아가며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공장 숙소는 낡은 2층 건물이었다.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생활하는 구조였다. 박미선의 룸메이트들을 만났다. 미선이가 언제부터 없어진 거야? 화요일 밤부터요. 야간 근무 끝나고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평소에 어디 나가는 데 있었어? 없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일하고 잠자는 게 전부였어요. 이정호는 박미선의 침대를 살펴봤다.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옷도, 화장품도, 심지어 월급 봉투까지. 가출치고는 이상하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후면 돌아오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다. 또 여공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섬유의 여공 김영희였다. 24살 대구 출신이었다. 박미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진 것이다. 이정호는 다시 현장으로 갔다. 김영희의 방도 박미선과 똑같았다.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희가 마지막에 뭘 입고 있었어? 빨간 점퍼요. 새로 산 거라고 자랑하던데. 빨간 점퍼. 이정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박미선도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김영희의 물건 사이에서 가요 테이프가 하나 나왔다.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노래가 들어있었다. 이거 영희 거야? 아니요. 영희는 트로트를 좋아했거든요. 이런 가요는 안 들었어요. 박미선의 방에서도 똑같은 테이프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정호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연쇄야. 그 순간 서울에서 형사 한 명이 파견됐다는 연락이 왔다. 최재필, 38세. 서울 서부서에서 과학수사팀장을 하던 엘리트 형사였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정호와는 정반대 타입이었다. 이정호 형사님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정호는 무시하는 기색을 읽었다. 또 시골 형사 취급하는구나. 서울에서 왜 내려왔어? 상부에서 연쇄 실종 가능성을 보고 파견 보낸 것 같습니다. 증거 위주로 수사하라고 하더군요. 증거 위주. 이정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증거만 가지고는 범인을 못 잡는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 뭘 찾았습니까? 빨간 점퍼, 그리고 이 테이프. 이정호는 증거품을 보여줬다. 최재필은 꼼꼼히 살펴봤다. 국과수에 보내서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섬유 분석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해. 범인은 이 주변에 있어. 근거가 있으신가요? 직감이야. 최재필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직감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둘의 수사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이정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했다.
최재필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인물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 김민주, 29세 사회복지사였다. 실종된 여공들의 가족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민주는 직설적이었다. 이정호가 처음엔 거슬렸지만 그녀의 진정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이요?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종신고 단계에서 멈춰 있잖아요. 민주의 말이 뼈 아팠다. 실제로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부족했다. 그런데 그날 밤 세 번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성방직의 여공 이순옥이었다. 23살 전주 출신. 역시 야간 근무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졌다. 현장에 도착한 이정호는 소름이 돋았다. 이순옥도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방에서도 똑같은 가요 테이프가 발견됐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최재필이 말했다. 연쇄범죄가 맞습니다. 범인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이 뭔데? 빨간 점퍼를 입은 여공만 노린다는 것. 그리고 이 테이프를 의도적으로 남긴다는 것. 이정호도 동의했다. 하지만 왜 하필 빨간 점퍼인지, 왜 이 테이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범인이 이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재필의 분석이었다. 피해자들의 동선을 보면 모두 공장 숙소 반경 500m 안에서 사라졌거든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직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은 공장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 목격자를 찾기 어려웠다. 며칠 후 민주가 찾아왔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뭔 얘기? 3명 다 마지막에 목격된 장소가 비슷해요. 공장 뒤쪽에 있는 작은 개천 다리 근처래요. 개천 다리. 이정호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공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다리였다. 밤이면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한 곳이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공장 동료가 다리 위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봤대요. 멀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 같았다고 해요. 키가 좀 있는. 이정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단서다. 김영희 씨는요? 영희 씨 언니가 그러는데 마지막 통화에서 누군가 자꾸 따라온다고 했대요. 무서워서 빨리 들어가겠다고. 이순옥 씨는? 순옥 씨는 실종 당일에 룸메이트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대요. 요즘 밤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이정호는 몸이 떨렸다. 범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재필 형사한테도 이 얘기했어. 아직이요. 형사님이 먼저 들어보라고 해서. 이정호는 급하게 최재필을 불렀다. 재필아, 큰 단서가 나왔어. 하지만 최재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죠. 물증.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물증만 찾고 있을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용의자를 잡을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 그런데 며칠 후 이정호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공장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한 명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이름은 송기철, 34세였다.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해요. 제보자는 같은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뭐가 이상한데? 평소엔 말이 없었는데 요즘엔 중얼중얼 혼잣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야간 근무 때 자꾸 밖으로 나가요. 이정호는 바로 송기철을 찾아갔다. 첫인상부터 이상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송기철 씨죠? 네. 왜 그러세요?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송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정호의 직감이 움직였다. 이놈이다. 화요일 밤에 뭘 했어요?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혼자 살아서. 증명은 못하겠네요. 이정호는 송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20년 경험으로 확신했다. 이놈이 범인이다.
하지만 최재필은 달랐다. 증거가 없잖아요. 알리바이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눈빛을 봐.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 그건 형사님 주관적 판단이에요.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송기철은 풀려났다. 이정호는 분개했다. 저놈이 범인이야. 내가 장담해. 장담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며칠 후 네 번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한신방직의 여공 정미경, 21살이 사라진 것이다. 역시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고 개천 다리 근처에서 마지막 목격됐다. 이정호는 미칠 것 같았다. 분명히 송기철이 범인인데 놓쳐버렸다. 네 번째 피해자까지 나온 것이다. 이젠 어쩔 거야? 최재필도 초조해 보였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뭔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국과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테이프에서 나온 지문들은 모두 피해자들 것이었고 섬유 감식 결과도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런데 민주가 또다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피해자들 물건을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뭘 찾았어? 이상한 흙이 묻어 있어요. 일반 흙과는 다른 것 같아요. 민주가 가져온 건 작은 비닐봉지였다. 안에 검은 흙이 들어 있었다. 최재필이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이건 일반 흙이 아니네요. 석탄가루가 섞여 있어요. 석탄가루? 보일러실에서 쓰는 석탄 말입니다. 이정호의 눈이 번쩍했다. 송기철, 그놈이 보일러실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최재필도 동의했다. 이제 물증이 생겼네요. 송기철을 다시 불러오죠. 하지만 송기철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보일러실 동료들 말로는 사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은 어디야? 공장 뒤쪽 판잣집 촌에 삽니다. 이정호와 최재필은 급하게 송기철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급하게 도망간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을 수색하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됐다. 빨간 천 조각들, 여자 용품들, 그리고 젖은 장화 한 켤레. 이 장화, 최재필이 바닥을 살펴봤다. 특이한 패턴의 발자국이 있었다. 개천다리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송기철이 범인이었다. 그는 빨간 점퍼를 입은 여공들을 노리고 있었다. 개천다리에서 접근해서 어딘가로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송기철은 찾을 수 없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몇 달 후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이정호는 자책했다. 처음 송기철을 만났을 때 확신했는데 놓쳐버린 것이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놓쳤다. 내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최재필도 후회했다. 증거만 찾겠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5년이 지났다. 이정호는 여전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송기철 사건 이후로 큰 사건은 없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다. 어느 가을 오후 이정호는 우연히 개천 다리를 지나가게 됐다. 5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다. 여기 경치가 좋네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이정호는 고개를 돌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평범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남자가 물었다. 가끔. 산책 삼아서요. 이정호는 대답했다. 저도 이 동네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용하고 좋네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정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낯익은 것이 느껴졌다. 혹시 예전에 여기서 누굴 본 적 있나요? 이정호가 물었다. 남자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미소가 이정호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2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다. 그럼 저는 이만.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정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걸음걸이, 체격, 분위기. 뭔가 기억 속에 누군가와 겹쳤다. 송기철.
5년 전 그 남자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이정호는 남자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5년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자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진 후에도 이정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말 그놈일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 바람이 불어왔다. 개천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었다. 이정호는 다리 난간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5년 전 사라진 4명의 여공들이 떠올랐다. 박미선, 김영희, 이순옥, 정미경.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인가? 이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진실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다. 어떤 범인들은 영원히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그림자가 다리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개천의 물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